제 이름은 주계란입니다. 개명하기 전에는 임수진이었죠. 올해 68살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장롱 속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전기 요금고지서의 거주자 정보를 대조해 보려던 참이었죠. 나이가 드니 늘 조심스러워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표지에 작은 책자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검은 글씨로 쓰인 그 이름들은 장아무개, 장아무개,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눈에 거슬렸죠. 처음에는 주민센터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순간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 이름들은 바로 제 며느리 장미영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남동생, 심지어 조카들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작은 책자는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주민등록등본은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몇 장의 종이를 꽉 쥔 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파트 세 채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 등본에 사람이 늘어나면 나중에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 모은 게 이 아파트들인데 만약 남들이 은밀히 손을 쓴다면 저는 대체 뭘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아직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죠. 주민센터 직원들의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가족 전부가 줄줄이 쓰여 있는데 어떻게 실수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벽시계의 낮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 위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들 임지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자 화면이 밝아지고 연락처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둔 채 차마 누르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자 어떻게 될까요? 그 애가 시치미를 뗄까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거나 더 나쁘게는 그 애가 직접 인정할 수도 있을까요? 이 일이 그 애와 며느리의 소행이라고? 저는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제가 죽을 힘을 다해 키워냈으니 언젠가는 기댈 곳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결혼한 이후로 많은 일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장미영은 입에 발린 소리는 잘하고 밖에서는 깍듯했지만 집에 망하면 저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제 아파트 세 채에 일찍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만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친정 식구 10명을 모두 밀어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켜놓고 이불 위에 주민등록등본을 펼쳐놓았습니다. 밤새도록, 또 밤새도록, 또 밤새도록, 또 밤새도록 그 이름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볼수록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담지 못하고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10명. 10명이라니.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긴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아파트 세 채, 제 노후 자산인데 만약 며느리 친정 식구들에게 넘어간다면 저는 노후 자금마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 없고 늙어도 말 걸어줄 사람 없고 집마저 제 것이 아니게 된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눈물은 언제부터인가 흘러내려 그 글자들을 적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닦아냈지만 닦을수록 눈물은 더 흘렀고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계란아, 이 아파트들을 꼭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아파트가 있어야 네가 든든할 거야. 그 말들이 지금은 쇠모처럼 귓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빼앗으려 하다니. 밤새도록 창밖의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이 숨막히는 듯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참지 못하고 꺼내보았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며 마치 마음속 악마와 싸우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주민등록등본을 서랍에 잠그고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는 내 목숨줄이야. 내줄 수 없어. 아무도 넘볼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마치고서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도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대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치 오늘부터 이 집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눈꺼풀은 심하게 부어올랐죠.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쌀죽 한 솥을 끓이고 김치를 몇 조각 썰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소단의 죽이 아니라 서랍에 잠가둔 주민등록등본에 온통 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필코 이 일을 확실히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 임지훈이 일어나 씻는 동안 저는 따끈한 죽을 식탁에 정성껏 차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자리에 앉자 젓가락을 건네주는데 손이 떨려 하마터면 식탁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랍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애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여보았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애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니? 엄마한테 똑똑히 말해봐. 네가 한 짓이니. 그 애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동작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이 아파트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올린다고 뭐가 달라요? 그 말은 마치 한 바가지 찬물을 머리 위로 들이붓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딸그랑 소리를 내며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죽이 손등이 튀었지만 저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돌덩이로 막힌 듯 숨이 가빴습니다. 지훈아, 다시 말해봐. 제 목소리마저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애는 고개를 숙여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미영이 국그릇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 질문을 듣더니 눈알을 굴리며 곧바로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당신 것 내 것 따지세요? 우리 아파트 새 채 그냥 두는 것도 아깝잖아요. 지훈이 여동생도 집 없고 시동생 신우이도 학교 다니고 나중엔 다 집을 얻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게 뭐가 어떻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손가락을 떨며 주민등록등본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이게 돕는 거니? 이건 내 이 낡은 아파트들을 노리는 거잖아. 이건 너희 시아버님과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목숨줄이야. 너희가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태가 아니라고. 장미영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어조는 저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시네요.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신 것도 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아니셨어요? 지금 저희 살림이 빠듯한데 어머니께서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설마 내놓기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나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어요? 저는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을 짚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미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엄마,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크,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날카로워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파트들을 나한테 맡기면서 네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아파트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여기는구나. 아무나 와서 달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식탁 위에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튀어나와 제 손등에 닿았지만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간적인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나약함과 회피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고 어깨는 축 처져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자 관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오직 벽시계의 낮은 똑딱거리는 소리와 제 가쁜 숨소리만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한 번 한 번 마치 제 목숨을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장미영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머니,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지훈이를 위하신다면 저희 작은 가정을 도와주셔야죠.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 혼자 외롭게 아파트를 지키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모시고 살아? 제 목구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식탁을 내리쳤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저렸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장미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에 한 줄기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눈을 희번덕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어차피 아파트는 언젠가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강철 바늘이 제 심장을 곧장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울렁거렸고 피가 머리로 치솟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애는 여전히 침묵했고 심지어 몸을 한 애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식탁 양쪽에 앉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두 척의 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무거운 망치로 부서진 듯했고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듯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지훈아, 너는 이제 저 애의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 말을 내뱉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방 안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했습니다. 좋아, 좋아. 저는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이제 장미영의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명심해. 이 아파트들은 너희들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장미영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저희에게 들게 될 거예요. 손에 쥔 주민등록등본은 구겨져 버렸습니다. 마치 제 손으로 절벽 끝으로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제 친아들인데 그 애는 이것이 제 평생의 길을 꽃이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내의 편에 서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 엄마가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아파트야.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 맴돌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뒤척였습니다. 눈은 심하게 피곤했습니다. 어제 아들과 며느리와의 다툼은 마치 칼날처럼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눈에 제가 친척이 아니라 그들 앞을 가로막는 벽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어둔 주민등록등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몇 장의 종이는 마치 저주처럼 저를 옥죄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숨 막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미루다가는 내 평생의 목숨줄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거야.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다소 휘청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이 증명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작은 재산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들고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은 꽉 쥐어져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거의 떨리는 손으로 창구에 젊은 경찰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건넸습니다. 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목이 마른 채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잃어버리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마음대로 손을 대서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코끝이 시큰해져 하마터면 눈물을 참지 못할 뻔했습니다. 젊은 경찰은 눈살을 찌푸리며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낯선 이름들을 보더니 고개를 들고 목소리도 엄숙해졌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직계 가족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는 다급히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단 한 명도 아닙니다. 다 제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애가 마음대로. 제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고 옆에서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목소리를 낮추며 흐느꼈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파트는 제 것입니다. 모두 제 목숨줄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살 길이 없어요. 경찰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이름의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용될까 걱정되시면 개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정보가 이전과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름을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어 손바닥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명이라니요? 제 나이에 아직 개명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가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의 예전 이름을 빌미로 이를 꾸밀 수 없게 됩니다. 제 눈가가 갑자기 뜨거워졌고 눈물이 거의 쏟아져 내릴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거만하고 위협적인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그 애가 제 집 문 앞에서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 거예요. 라고 소리치던 장면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개명할게요. 지금 당장 개명할 겁니다. 경찰은 신청서를 제 앞으로 밀어주고 펜을 건넸습니다. 제가 펜을 받자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펜촉은 종이 위에서 흔들렸고 쓰인 글자는 가을 낙엽처럼 비뚤비뚤했습니다. 저는 종이 위 빈칸을 쳐다보며 마음속은 경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 할 긴 칸을 추계란. 저는 한 할 글자들을 써내려갈 때
눈물이 시야를 써 내려갈 때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그 연약한 끈을 저는 잇는 동안 저는 연약한 끈을 임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임이라는 성은 제 남편의 성이자 저와 아들 성이자 저는 손등으로 세차게 눈물을 닦고 신청서를 다시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절차를 마치고 제가 그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인쇄된 증명서를 받았을 때 저는 주민센터 로비에 선 채로 손발이 얼음장 같았고 다리는 전 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든든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부적처럼 꽉 쥐었습니다. 로비의 불빛이 종이 위에 비쳐 눈부시게 밝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빛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급히 버스를 타러 뛰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제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평생을 떠돌던 사람이 오늘 비로소 땅 위에 굳건히 발을 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새 채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바꿔주세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따라다니며 자물쇠를 교체하는 동안 저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되었죠. 딸깍 소리가 나며 새 자물쇠가 달릴 때마다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문까지의 자물쇠를 교체하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하심은 문까지 자물쇠를 교체하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새 열쇠입니다. 손에 쥔 새 열쇠를 쥐는 듯 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저는 문의 등을 기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명추계란. 이 글자들은 흑백으로 선명하게 박혀 마치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과거의 너 자신과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닌 그 집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저는 그 글자들을 손으로 쓸어보며 오랫동안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마치 부적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계란아, 너는 이겨냈어. 이제 이 아파트들, 이 이름은 모두 네 것이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주민등록등본을 품에 꼭 안고 침대머리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해방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막 국수 한 솥을 끓여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쿵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저는 손에 든 젓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임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마음은 쿵 하고 가라앉았고 손가락은 죽을 힘을 다해 쥐었습니다. 그들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새로 바꾼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자물쇠 바꿨어요? 그 애는 문을 두드리며 점점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장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수진 씨,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족이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다니. 저는 문에 기댄 채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 집에 없어. 너희들은 이미 주민등록등본에서 지워졌어. 이 문은 다시는 너희들을 위해 열리지 않을 거야. 복도는 순간 몇 초간 조용해지더니 이내 장미영의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당신 아들은 당신 아들도 아니에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아파트는 아파트야.
너희들은 이 아파트들을 넘볼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임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좋게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요. 저는 벌떡 돌아서서 서랍에서 새 주민등록등본과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저는 한 발짝 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두 사람은 멈칫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과 등기권리증을 들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봐. 이 아파트 세 채는 모두 내 거야. 아무도 벽돌 한 장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장미영의 얼굴색은 순간 일그러지더니 달려들어 제 손에 든 증명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당신 거라고 해요? 당신은 늙으면 우리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의지할 건데요? 저는 재빨리 증명서를 품에 끌어안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들 필요 없어. 그 애는 제 기세에 눌려 그 자리에 굳어섰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임지우는 손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그 애를 뚫어지어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정하게 문을 쾅 닫아 그들을 복도에 가두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곧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장미영의 히스테리컬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복도의 소라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품에 안은 주민등록등본과 등기권리증을 마치 목숨처럼 꽉 안았습니다. 이날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끊어냈습니다. 저는 힘겹게 일어서서 아파트 세 채의 열쇠를 벽에 걸린 열쇠거리에 하나하나 걸었습니다. 그 열쇠들은 불빛 아래 반짝이며 마치 오늘부터 이 아파트들이 오직 저 주계란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깊은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민등록등본을 쥐고 있었습니다. 새겨진 이름을 쓸어보며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이미 다른 사람 편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텅 빈 방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계란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아파트를 지켰으니 네 목숨은 아직 네 손에 있는 거야.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어제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능동적으로 그들과의 결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한 번 한 번 제 심장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 처절한 다툼은 마치 폭풍우 같았습니다. 제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폭풍우. 이제 바람은 멎었지만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근은 여전히 그 시절의 인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진을 수없이 보았지만 오늘 밤 다시 보니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이 남겨준 아파트들을 지켰어요. 하나도 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네요. 이 말을 마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져 더욱더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진은 차가웠지만 저는 마치 그 사람을 직접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차가운 유리 속에서라도 한 조각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아직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품에 뛰어들어 젖먹이 같은 목소리로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애를 안으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아이는 점점 더 희미해지더니 결국 오늘 복도에 서서 침묵하던 그 중년 남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 거예요. 그 애의 목소리는 꿈속에서 칼날처럼 맴도였습니다. 저는 벌떡 깨어났습니다. 저는 힘겹게 일어나 발코니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향을 하나 피워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꽂았습니다. 불꽃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고 제 눈물 어린 시선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저는 목이 잠긴 채 말했습니다. 이 생은 아무래도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기대어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도시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지만 제 마음속은 한 부분이 죽은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그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마치 세월에 짓밟힌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이 얼굴이 어제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차게 얼굴을 두드려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을 씻어냈습니다. 계란아, 너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켰으니 너는 아직 불의가 있어. 아파트만 있으면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저는 눈물을 닦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저는 문득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의지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의지해야지. 저는 오늘부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요.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후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낮에는 방을 청소하고 밥을 하며 주의를 돌릴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집안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고 저는 온몸이 고독에 잠식될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마치 저를 통째로 묻어버릴 듯 했습니다. 저는 종종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압을 끌어안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져 바람 속에 찬 기운이 실려 있었고 저는 추위에 몸을 옮치렸습니다. 그때 손에 든 장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제 자신도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채소를 팔며 소리쳤고 어떤 이는 주인과 흥정했습니다. 저는 파 몇 뿌리, 작은 채소 한 다발을 사고 계란 2개를 골라 들고 왔습니다. 장바구니는 묵직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을 보고 아파트 단지 광장으로 돌아오자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와 활기찼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친밀해 보였는데 저는 마치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그분은 평소 말이 빠르고 온갖 소식을 다르고 온갖 소식을 다보다 2살 위인 그분은 평소 말이 빠르고 온갖 소식을 다르고 온갖 소식을 예전에는 그분이 수다스럽다고 은근히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날은 그분이 직접 걸어와 저를 광장 의자에 앉혔습니다. 계란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피더니 손에 든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셔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손으로 그 차를 받자 손이 뜨거워 빨갛게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조차도 차가운 얼굴로 아파트 이야기만 할 뿐이었죠. 차 향기가 피어올랐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면서 쓰라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어요. 그분은 눈썹을 치켜뜨며 놀란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더듬더듬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 10명을 몰래 제 주민등록등본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고 컵을 죽으림을 다해 쥐었습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분노가 모두 가슴에 맺혀 있다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탁 하고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일이 다 있나. 계란씨, 잘했어요. 아파트는 목숨줄인데 누가 감히 빼앗으려 하면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언젠가 당신을 화병으로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이해 하나뿐인데요. 저는 크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면 저는 평생 의지할 곳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가족이고 뭐가 아닌지 구별도 못하는구나. 당신 아파트를 노리는 사람들을 옆에 두면 그들은 당신을 쥐어짤 뿐이야. 그들을 쫓아내야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저는 멍하니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맞아. 저는 입으로는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하루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는 것을 택했을 때 그 애는 이미 저를 강 건너편으로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제가 침묵하자 어조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계란씨, 눈앞만 보지 마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 당신 혼자만 자식들한테 당하는 줄 알아요? 우리 나이 되면 누가 안 그래? 평생을 고생했는데 늙어서는 오히려 구박받고.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계속 침묵하자 다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계란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 아들은 타지에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전화할 때마다 돈 붙이라고 재촉하거나 아파트 명에 언제 자기 이름으로 바꿀 거냐고 물어봐요.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약해서 아들이 하나뿐인데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죠. 아파트를 넘겨주면 저한테 뭐가 남겠어요? 나중에 병이라도 들면 누구한테 의지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을 굳혔어요. 이 아파트는 제가 죽는 날까지 제 거예요. 아무도 넘볼 생각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나만 혼자가 아니었구나. 김 여사님도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분은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누가 안 그래요? 당신 며느리만 아파트를 노리는 줄 알아요? 아파트 단지의 노인들 절반 이상이 다 그래요. 자식들은 입으로는 효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등기 권리직만 보고 있다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들이 문 밖에서 소리치던 모습이 그리고 장명의 그 오만하고 위협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에 위안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의 냉담함부터 건강 이야기까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겨 결국 혼자 요양원에 가게 된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알아요?
김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오영감 딸의 아버지를 교회에 있는 가장 싼 요양원에 보내려 했대요. 자기는 아파트를 팔려고 아버지는 싫다고 했는데 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대요. 에휴, 자식들 마음속에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분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고 광장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저와 김 여사님은 여전히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계란 씨,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먼저 이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바로 목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숨을 지키는 것이 그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로 제 심장을 세차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든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채소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를 떠올리자 저는 문득 이 세상에 혈육의 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진심도 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떨어졌고 마치 이 쓸쓸한 집에 금빛을 입힌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집이 그렇게 텅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육의 정오에 저는 처음으로 새로운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아파트는 목숨줄이고 지켜야만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며느리는 영악한 사람이라 늘 빈틈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 애가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 같은 노파가 어떻게 그의 교활한 입과 대담한 성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작은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전환점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활동실에서 법률 강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죠. 주제는 노인들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강좌 같았습니다. 저는 그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공고문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의 망설이지 않고 그날 바로 마음속으로 시간을 새겨두었습니다. 강좌가 열리는 날 저는 30분 일찍 활동실에 도착했습니다. 활동실 안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백발의 머리였죠. 어떤 분들은 돋보기를 쓰고 주민센터에서 나눠준 작은 책자를 열심히 보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또 몇몇 할머니들은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에 공고문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 같았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코에는 안경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사회자는 그녀가 시에서 온 공익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파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아파트를 자식들과의 갈등이나 부주의로 인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즉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단 한마디도 놓칠까봐 두려웠죠. 그녀는 먼저 소유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든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매일 그곳에서 살더라도 이름이 등기권리증에 없으면 분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위안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돌아가실 때 제가 서류를 잘 처리해서 아파트 세 채가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손바닥에 미세하게 땀이 났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유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자식들이 자동으로 상속받지만 유언을 남겨 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법적 효력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한 줄기 등불처럼 제 마음속 어둠을 갑자기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구나. 수동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주위를 몰래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갑자기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어떤 분은 손으로 눈물을 살짝 닦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짐하기도 했습니다. 저만 혼자 이 모든 것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모두의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 어조를 늦추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평생을 고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처분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엄과 든든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강의를 마친 후 특별히 몇몇 어르신들이 주민등록등본이 자식들에게 악용될까봐 걱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명을 통해 이전 주민등록 관련 정보가 모두 모유화되어 더 안전하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한 일이잖아. 그녀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말소하고 개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물쇠도 전부 교체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이 혹시 불법인가요? 최 변호사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일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한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살지 못하게 할지는 어르신께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명 역시 절차가 갖춰지면 합법적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현명하게 행동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언젠가 며느리에게 약점을 잡힐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좌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유언장을 써야 할까요? 제가 죽으면 아파트를 또다시 그들이 빼앗아 갈까요? 최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 처분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오직 저의 개인적인 처분에 따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점유할 수 없다. 제가 사망한 후에야 제가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상속된다고 명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을 크게 울렸고 불안했던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유언장을 쓰겠습니다. 강좌가 끝나자 저는 최 변호사님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법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자식들이 싫어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르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장롱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썼습니다. 새 채의 아파트는 오직 나 주계란의 처분에 따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점유할 수 없다. 이 문장을 쓰고 종이 위의 글자들을 쳐다보자 마음속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생에서 나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저는 종이를 잘 접어 장롱 속에 잠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집이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이 곁에 없어도 저에게는 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주민센터에서 나눠준 건강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리가 점점 시끄러워지더니 마치 여러 사람이 제 집 쪽으로 몰려오는 듯했습니다. 이어서 쿵쿵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틀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즉시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밖에서는 장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수진 씨, 문 열어. 오늘 우리 할 얘기 다 하고 가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즉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심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못 살게 하면 혼자 외롭게 늙어 죽을 줄 알아. 그때 되면 아무도 당신 돌봐주지 않고 집안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걸어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장미영은 두 오빠, 몇 명의 남동생, 그리고 8명의 조카들까지 무려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데리고 제 집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살벌한 표정으로 마치 억지로 쳐들어올 규정으로.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해졌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아. 너희들이 소란을 피우고 싶다면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피워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거실로 돌아와 새 주민등록등본과 최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법률 서류를 들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의 사람들은 오르르 몰려들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장미영이 가장 먼저 제 앞으로 달려와 제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못 살게 해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니? 아깝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그 애를 훑어보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거실로 걸어가 주민등록등본을 탁 소리가 나게 탁자 위에 펼쳐놨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민등록등본에는 저 혼자뿐이야. 너희들은 한 명도 없어. 방 안은 순간 2초간 조용해지더니 이내 폭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미영의 오빠는 비웃었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나? 어린애들 소꿉놀이하는 줄 아나? 저는 자극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님이 저를 위해 작성해 주신 법률 성명서입니다. 관인도 찍혀 있습니다. 아파트 세 채의 소유권은 모두 저 주계란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억지로 들어오려 하면 불법 범죄입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고 제 심장마저 떨릴 정도였습니다.
장미영은 멈칫했고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붉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서류까지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밖에는 이미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지막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임신의 며느리 아니야?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파트를 빼앗으려 해? 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지킨 아파트를 저들이 빼앗으려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장미영 일가를 비난했습니다. 장미영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엄마,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지금 친히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아파트만은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제 목숨줄이고 제 노후의 뿌리입니다. 너희들 중 누가 감히 다시 아파트를 넘볼 생각한다면 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주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복도는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미영은 입을 벌렸지만 제가 노려보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뒤에 친정 식구들도 슬슬 뒷걸음질 쥐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만하자. 그만해. 서리도 있고 주민등록등본도 있는데 계속 소란 피워봤자 우리한테 좋을 거 없어. 몇몇 이웃들은 이 상황을 보고 더욱더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당신들 염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파트 살 능력 없으면 남의 것 빼앗으려 하지 마요. 장미영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돌아서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장미영과 그녀의 대가족이 얼굴을 붉히며 떠난 후 제 삶은 마침내 며칠 동안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열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는 제가 살고 있었고 나머지 두 채는 비어 있었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밥을 하고 발코니에 화분들에 물을 주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넓은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발코니에 분산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넓은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건물 전체에 저 혼자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틈으로 쉬익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워두느니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비뚤비뚤하게 공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합니다. 독거노인 환영. 돈 벌 생각 없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낼 뿐 환영. 글을 다 쓰고 저는 그것을 주민센터 게시판에 단정하게 붙였습니다. 손바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쿵쾅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내가 우스워 보일까. 처음에는 좀 불안해서 밤에 이리 뒤척저리 뒤척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틀도 채 안 되어 정말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 쌀이 끓어오르며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죠. 그때 똑똑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둘러 손을 닦고 재빨리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몸은 꼿꼿했고 손에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는데 낡아서 색이 바랜 옷을 입었지만 표정은 아주 활기찼습니다. 주계란 씨 되십니까? 노신사가 웃으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공고문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아파트 임대하시나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맺혀있던 가슴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직접 차를 끓여 그들 손에 건넸습니다. 찻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방 안은 순식간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공기마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 박영감은 72살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오랫동안 타지에서 일하며 이제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고 눈빛은 다소 어두워졌습니다. 키 작은 할머니는 이수진 씨였습니다. 75살이었고 슬아의 자녀는 없었으며 유일한 조카마저도 그녀를 귀찮게 여겨 일찍이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쓰라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코끝이 심하게 시큰거렸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었구나. 계란씨,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박영감은 감탄하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으니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수진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세도 저렴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아프더라도 누가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고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는 새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벽 모퉁이의 낡은 소파를 보며 두드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낡은 집보다 훨씬 좋네요. 이수진 씨는 창가에서 바깥 햇살을 바라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해를 볼 수 있겠네요. 그들의 눈 속에서 빛을 보자 제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차가운 방 안에 등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파트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뿔이라는 것을요. 이사 날짜는 금방 정해졌습니다. 그날 그들은 보따리와 그릇, 냄비 등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침대를 깔고 탁자를 닦는 것을 도우며 땀을 뻘뻘 흘렸지만 마음속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우리 세 노인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서로 돕고 가족처럼 지내기를 약속해요. 누가 아프면 다른 두 사람이 병원에 같이 가주고 밥은 좀 더 많이 해서 같이 먹고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셋은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수진 씨는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늙으면 혼자 쓸쓸히 죽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무언가 따뜻한 것에 부드럽게 감싸이는 듯 했습니다. 밤에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다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고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텅 비었던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저는 발코니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가 드디어 비어있지 않구나. 이번에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나와 같은 두 노인이 나에게 집이라는 느낌을 되찾아 주었어. 박영감과 이수진 씨가 이사 온 후 제 삶은 순식간에 규칙적인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셋은 각자 장바구니를 들고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누가 눈썰미가 좋으면 채소를 고르는 것을 담당했고 누가 발이 빠르면 줄을 섰습니다. 이수진 씨는 걸음이 느려서 저와 박영감은 속도를 늦춰 그분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는 내내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고 바람조차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렸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분업을 했습니다. 저는 찐빵을 잘 만들었고 이수진 씨는 국 끓이는 것을 잘했으며 박영감은 작은 반찬 몇 가지를 볶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릇과 냄비가 딸그랑 소리를 내고
기름 냄새에 파와 마늘 향이 섞여온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 식탁에 따끈한 음식이 차려지면 오직 단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셋은 둘러앉아 먹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에 아들과 함께 식탁에 우리 셋은 둘러앉아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영감은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즐겨했고 이수진 씨는 닭장대소함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그릇에 갈비찜 한 조각을 넣어주자 그분은 즉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셋이 함께 아파트 단지 화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다리가 불편해서 저와 박영감이 양쪽에서 천천히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석양이 우리 얼굴에 따뜻하게 비쳤고 저는 종종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노인들이 아니라 한 가족 같다는 착각만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이는 아파트 단지의 소식을 전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종종 TV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소파에 앉아 그들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곁에 있었지만 매일 아파트 때문에 그들이 속셈을 부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이제는 그 혈육의 굴레가 없으니 오히려 더 가볍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삶이 완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임지훈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수진 씨와 채소를 다듬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칫했고 마음속에 은근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그 애였습니다. 그 애는 문 앞에 서 있었고 표정은 복잡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애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언가에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 애는 제가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 애가 저에게 보였던 냉담함과 장미연과 한통속이 되어 제가 고생해서 지킨 아파트를 가로치려 했던 것을 떠올리자 제 마음속의 부드러움은 즉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아파트, 넌 볼 생각하지 마. 저는 담담하게 말하고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은 채 돌아서서 고는 담담하게 말하고 문 밖에서는 그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눈가가 조금 촉촉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혈육의 점이 굴레가 된다면 차라리 끊어내는 것이 나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란 씨, 너무 슬퍼하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돌아보니 식탁 위에는 여전히 세 벌의 수저가 놓여 있었고 솥안에 뜨거운 국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제 마음은 따뜻했고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우리 세 노인은 각자의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다른 두 사람이 병원에 같이 가주고 누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발코니에 작은 탁자를 놓고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쬐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박영감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셋이 모이니 친척보다 더 친하네요. 이수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지할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마음이 편안하네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작은 의자를 들고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멀리 지는 해는 하늘을 온통 금빛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 향기를 씌어날랐고 찻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우리 얼굴의 주름마저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야 우리가 든든하고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요. 남은 생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를 숨 막히게 했던 그 고독과 분노, 실망감은 마치 지는 해와 함께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주계란, 그녀의 삶은 순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아끼고 절약하여 아파트 세 채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늙으면 아들에게 의지하여 익숙한 집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그녀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될 줄은. 이야기 초반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주민등록등본을 펼쳤을 때 며느리가 친정 식구 10명을 모두 몰래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던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하고 아파트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새 주민등록등본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지 못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진정으로 통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그녀와 아들의 대치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 편에 섰습니다. 문 밖에서 갇힌 그 순간은 모자 관계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계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님을 만났고 자신만이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법률 강좌에서 유언과 소유권에 대해 이해했고 마음속에 든든한 버팀목을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울 때 그녀는 침착하게 법률 서류를 내밀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채의 아파트를 독거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세 사람이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삶은 비록 단순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종종 가족이 없어도 예전보다 더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비애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강한 힘도 느껴집니다. 주계란의 이야기는 그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바를 비추고 있습니다. 늙고 돈 없고 병들고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계란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지키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남은 생도 떳떳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0명 구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희망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사연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